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중요한 정부 지원 소식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2025년 9월 22일 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인데요.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다 지급됐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 2차는 좀 달라졌어요. 전 국민의 한 90% 정도만 받게 되고 대략 한 506만 명 정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기준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은 이 2차 소비 쿠폰,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왜 1차 때랑 다르게 지급 기준이 생긴 건지, 그 기준은 또 뭔지,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그리고 뭐 농어촌 사용처 문제라던가 특히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소비 쿠폰, 이걸 왜 다시 지급하는 걸까요? 1차 때 효과가 괜찮았나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1차 쿠폰은 소비가 너무 위축돼서 이걸 좀 살려보자는 목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수 진작 목적이었죠. 그때 전 국민한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률도 보니까 뭐 97%, 엄청 높더라고요. 네, 지급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그 시니어분들은 주로 생필품 같은 거 사시는데 많이 쓰셔서 실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많았다고 하고요. 네, 그런 통계도 있었죠. 40대 이상 지출의 상당 부분이 식료품 구매였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럼 1차 때 그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 뭐 정부는 그렇게 판단한 거겠네요. 시기적으로는 소비를 좀 끌어올리고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도 꽤 많이 투입됐었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2차 지급이 결정된 건데요. 다만 이번에는 좀 큰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라면요? 바로 선별 지급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재정 부담도 좀 고려해야 하고 또 정책 효과를 특정 계층에 좀 더 집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아, 선별 지급. 그러니까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건 항상 재정 정책 할 때마다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나오죠. 네, 이번 2차 쿠폰은 명확하게 선별 지급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소득 상위 10%랑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고 나머지 90%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돈으로 정책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뭐랄까 사회적 형평성도 좀 더 고려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의 변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을 쓰겠다. 네, 그런 취지인 거죠. 물론 뭐 이 기준이 그럼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선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바로 그 기준입니다. 누가 제외되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뭐 혼란이 없을 텐데요. 기준이 꽤 상세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 기준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어요. 소득, 그리고 재산,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이 세 가지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먼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죠? 소득은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502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825만 원, 3인 가구는 1,055만 원, 4인 가구는 1,280만 원. 이걸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이게 세전소득 기준이고요. 가구 단위로 합산해서 봅니다. 와, 기준 금액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럼 재산 기준은요? 이게 좀 말이 어렵던데, 뭐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 12억 원 초과주택 보유가구?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재산세 과세 표준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죠. 네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재산세를 매기려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주택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세, 실제 시장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공식적인 주택가격의 합계액, 이게 가구 기준으로 12억 원을 넘으면 이번 쿠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면 그 가격을 다 합쳐서 계산하고요. 아, 그러니까 실제 집값이 12억 넘는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그 공식 평가액이 12억 넘어야 제외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기준이 또 있어요. 이자소득이나 뭐 배당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아, 이건 이제 고액의 금융자산을 가지신 분들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뭐 월급 같은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집 같은 부동산 자산, 그리고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서 상위 10%를 가려내겠다 이런 거네요. 꽤 촘촘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각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중산층 일부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반대로 뭐 다른 형태, 예를 들어 비싼 상가나 토지 같은 걸 가진 경우는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정책 목표,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청취자 본인 가구가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혹시라도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나는 당연히 받겠지 아니면 뭐 옆집은 못 받는다던데 그럼 나도 그렇겠지 이렇게 지레짐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특히 이게 가구 단위 합산이니까 뭐 배우자나 아니면 같이 사는 다른 가족들 소득,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도 좀 혼동하기 쉬우니까 유의하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기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 바로 그 농어촌 지역 사용처 문제인데요. 네, 이슈가 됐었죠. 쿠폰은 받았는데 뭐 쓸 데가 없다. 특히 뭐 신선식품 같은 거 장보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컸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나아졌나요? 네, 정부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1차 때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전국에 하나로마트가 한 2,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121곳, 그러니까 약 5% 정도를 이번 2차 쿠폰 사용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 농어촌 다 만족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아직은 뭐 시작 단계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진전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실 곰산품 위주인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들 말고는 뭐 고기라던가 채소, 과일 이런 다양한 신선식품이랑 생필품을 한 군데서 살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장보기가 어렵죠. 네. 근데 하나로마트는 이런 수요를 딱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유통 채널이잖아요. 이번 조치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쿠폰으로 장보기가 훨씬 편해지고 쿠폰의 어떤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크게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정부 발표를 보면요. 이번 121곳은 일단 우선 지정한 거고 앞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나 뭐 군수님이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사용 가능한 하나로마트 지점을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요청하면 늘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농어촌 주민들 불편을 좀 덜어주고 도시랑 농촌 간의 쿠폰 사용 형평성을 좀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그 속도나 범위가 주민들 기대를 만족시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쿠폰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급 시작일이 9월 22일 월요일이라고 했죠? 네,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주민등록 정보로 가구 구성을 확인하고 재산세 낸 내역으로 주택 자산을 파악하고 뭐 이런 방식이죠. 그럼 뭐 대부분은 알아서 선정되고 우리가 뭐 따로 신청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해서 대상자한테 안내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확인 절차예요. 본인 확인이요? 네. 정부가 모든 국민의 최신 정보를 100%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잖아요.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바뀌었거나 가구 구성원이 달라졌는데 이게 제때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긴 해도 혹시 모를 오류나 누락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확실히 대상자인지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행정 절차나 정보 확인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실 수 있죠.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누가 못 받는다고 하더라 이런 좀 부정확한 정보에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공식적인 확인 채널을 마련할 겁니다. 보통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577-1000번이죠. 아니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방문해서 문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지급 시작일인 9월 22일 전에 미리 본인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대략이라도 좀 점검해 보시고 공단 같은 곳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확인해 봤는데 나는 대상자인데 누락된 것 같다. 이렇게 파악되면 뭐 이의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보통 이런 대규모 지원 사업에서는 이의 신청 기간이랑 절차를 둡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뭐 행정 착오나 정보 누락 같은 걸로 제외됐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증빙 서류 잘 챙겨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정부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아, 이거 정말 주변에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녀분들이나 이웃분들이 어르신들 확인하는 거 좀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 도움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신청 기간이나 확인 기간 놓쳐서 혜택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서로 좀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귀찮다고 미루거나 확인 안 하시면 1인당 10만 원, 이 적지 않은 혜택을 그냥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얼마를 깎아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1차 때 15만 원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10만 원 더 받으시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죠. 쿠폰 사용처도 궁금한데요. 1차 때랑 비슷한가요? 그때 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기본적인 사용처 제한 원칙은 1차 때랑 유사할 걸로 보입니다. 정책 목표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고 골목 상권을 살리자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국의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음식점, 뭐 미용실, 약국, 병원, 의원, 안경점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 가게들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니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1차 때 통계를 보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시니어 분들은 외식이나 뭐 여가 활동보다는 식료품 같은 생필품 구매나 병원, 약국 같은 건강 관련 지출에 쿠폰을 많이 쓰신 걸로 나타났어요. 이번 2차 쿠폰 역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좀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농어촌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 말고도 비수도권 지역이나 골목 상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거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네, 사용처가 얼마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확보되느냐가 쿠폰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자, 이제 1차 쿠폰 지급의 성과랑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 나눠보죠. 1차 때 97% 지급률이면 와,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나요? 네, 97%면 정부 정책 중에서도 진짜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고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 줄어서 어려웠던 제주도나 아니면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좀 활력이 떨어진 울산, 대구 같은 지역에서도 쿠폰 신청률이 높게 나오면서 지역 경제에 좀 온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수치로 나타난 효과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정확하게 계량 분석하는 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1차 지원금 지급 이후에 특정 소매 업종이나 서비스업에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하는 효과가 관찰됐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됐는지 아니면 전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하지만요. 최소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좀 숨통을 틔워주고 가게에 작은 보탬이 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 지역 반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로마트 사용처가 일부라도 열리면서 식료품 구매가 편해져서 만족도가 좀 개선됐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런 1차 경험이
결국 2차 정책을 설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1차의 성공 요인도 보고 또 드러났던 한계점들, 예를 들면 뭐 보편 지급하다 보니 재정 부담이 컸다거나 농어촌 사용처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분석해서 2차 정책에 반영을 한 거죠. 소득, 재산 기준 도입한 거나 한어로마트 사용처 확대한 거나 다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배우고 진화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소비 진작성 지원금은 경기 부양이나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카드로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 좀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소비 진작이라는 좀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서 더 구체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랑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방 소멸 위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나 뭐 위기 지역에서 쿠폰을 쓰면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산업, 뭐 팬데믹 때 타격했던 문화예술이나 관광분야 소비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겠죠. 소득 불평등 완화나 특정 계층 지원 강화 이런 측면에서도 더 정교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득 상위 10% 제외 이런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뭐 소득 하위 계층이나 청년층, 노년층 같은 특정 인구 집단의 필요에 맞춰서 지원 금액이나 사용처를 더 세분화하고 맞춤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한테는 뭐 교육이나 자기개발 관련 사용처를 좀 넓혀주고 노년층한테는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 관련 혜택을 강화해주고 뭐 이런 식이죠. 물론 이렇게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고려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겠네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이걸 잘 분석해서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텐데요.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급 대상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용처 제한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하고 지급 시점이나 방식 같은 걸 최적화해 나가야죠. 정책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간격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 특히 정책 변화 정보를 좀 빠르게 접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시니어분들께서는 이런 정부 정책의 흐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정보 채널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 놓치지 않고 확인하셔서 주어진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는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이번에는 모두가 받는 게 아니니까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 네,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9월 22일 지급 시작 전에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는 거. 네, 확인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하나로마트 같은 사용처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준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께는 더더욱이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회 변화나 요구에 맞춰서 진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앞으로 이런 지원 정책들이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더 깊은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지역 불균형이나 계층 간 격차, 특정 산업의 위기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발전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는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필요나 상황에 훨씬 더 딱 맞는 그런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같은 게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어디 사느냐, 얼마 버느냐를 넘어서 지금 당장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지원 같은 거요. 물론 개인정보 활용 문제나 이런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요. 기술 발전이 정책 설계나 집행 방식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가장 이상적인 지원 정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